부탁드립니다. 안녕들 하세요. 네. 오늘 KTX 때문에 오시는데 다들 고생은 안 하셨나 몰라요. 괜찮았나요? 네. 예, 다 차로 오셨군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대화에 나눌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이어서 더 걸어가 볼까,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인데, 글쎄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도지사 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되었는데, 도지사 되고 나서 똑같이 약간 살림의 규모는 다르지만 정당의 대표가 되는 거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하고는 좀 그것과는 달리 집행부를, 즉 행정부를 이끄는 도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일은 좀 다른 일입니다. 이게 너무 울리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저도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 봅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도지사가 취임되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공식적인 행사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가 밝았어요. 그러죠? 현충원에 가서 절하러 가야 됩니다. 애국선열들께, 이 땅을 지켜왔던 애국선원들께 인사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립현충원 시설과 국립기념묘지가 몇 군데 있죠? 4.19도 있고 5.18도 있고 동작동도 있고 대전현충원도 있고, 그렇죠? 곳곳에 또 많은 6.25 참정 용사들 비유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많은 조상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들이 싸우다가 또한 살다가 묻힌 이 땅의 후손으로서 나는 그분들께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 5.18 묘지에 가서 하는 인사랑 4.19에 가서 하는 인사랑 동작동에 가서 하는 인사가 달라야 될까?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결론은 뭐 나중에 더 합시다. 자, 이제 새해 인사를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 있는 행사가, 물론 동학혁명이 2월인데 그건 사실상 동학혁명 기념일 별로 잘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3.1절입니다. 충청남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안에 독립기념관, 굉장히 멋있는 국가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셔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 가서 하고 회관에서 하고, 그 멋있는 그 전당에 누가 와서 기념식을 하느냐? 충남도지사가 합니다. 역시 그 무대가 크면 사람들도 이렇게 이 보장도 커지는 거예요. 그 웅장한 그 독립기념관 그 홀에서 이렇게 서서 3.1절 인사를 합니다. 전날 대체적으로 저는 연설문을 한번 써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까에 대해서 참모들과 논의를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설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안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써놓은 원고라 할지라도 앞에서 읽으면 이렇게 눈을 보면서 대화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상은 텍스트로 읽어서 기억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날 보고 따뜻하게 웃었어,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참 정감 있네라는 이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레시피는 온몸으로 먹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이 대화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피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설문을 잘 안 써가지고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3.1절 이제 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뭐가 있죠? 4.19가 있어요. 4.19예요.
그 다음 달에는 뭐가 있죠? 5.18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뭐가 있죠? 현충일. 현충일도 다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6.25. 그리고 7월. 8월에는 광복절. 그죠? 그리고 나서는 10월 달에 개천절과 옛날로 치면 유엔데이까지 있죠. 그죠? 유엔데이는 요즘 잘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이 많은 공식 행사를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눈을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의 눈빛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올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그 상처로부터 제가 그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통해서 얻었던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대신해서 분노해주길 원하는 눈빛들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과 개인의 기본권이 침탈당했던 그 시절의 그 자기의 빼앗긴 권리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어느 집안에 지금 맞이로 서 있는 거구나. 이 집안의 역사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구나.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라는 이름의 국가 공동체의 통일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길은 제가 볼 때 노무현이 갔던 길이고 김대중이 갔던 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덤과 우리가 밀어올린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8분 능선과 9분 능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상에 섰는데 그 정상에서 봤던 그 풍경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국가를 어떻게 할까? 제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기간을 겪으면서 거듭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쪽 민주진영에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에 있기 때문에 제 시각이 조금은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로부터 객관성이 없다고 그분들이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정권을 빼앗겼던 자기들이 야당으로 있었던 그 10년을 너무 뭔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뭘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이 보수주의자들과 과거 독재 세력들의 재산을 압류했나? 재산을 빼앗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뒷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그들에게 탄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 밭두렁에 이렇게 내놓으면 개미집도 막 계속 발로해서 그냥 이유도 없이 개미 막 밟고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공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품으로부터 보살핌을 당하던 그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공포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본능을 갖게 되지. 그 공격 본능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자기 생존의 보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 공격 본능을 좀 더 사회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사랑과 연대의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민화 과정이고 그것이 지성화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듣냐면 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겪으면서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공포는 뭘까? 사실은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정권 빼앗기고 나서 가장 치도군이를 당한 것은 이광재나 안희정 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더 억울하죠. 대통령 되고 나서도 또 검찰에 가고 권력 뺏기고 나서도 또 검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 되고 나서 이 사회가,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분단, 전쟁, 장기 집권과 독재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원한과 상처를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뭔가 답을 좀 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낸다면 제가 어릴 적에 발 동동 구르면서 읽어야만 됐던 개항기 때의 그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될 것이고, 어렸을 때 그 절치부심하던 삼전도 굴육 이후의 북벌 정책에 대한 우리 역사 인식을 또다시 그 실패 역사를 되풀이하는 짓이고, 임진난 전에 일본에 갔던 사신들이 왜 투표를 갈려서 일본이 전쟁을 할 거다 말 거냐를 가지고 조정이 양분된 끝에 끝내는 임진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양반과 임금님은 얼른 도망가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지지리도 못난 우리 조상들이 곡괭이 들고 의병을 일으켜야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또 반복하게 될 거다. 저는 진보로서 보수주의자를 이기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겪었던 그 후회를 한다면 진보주의란 이름으로 보수주의자들 시원하게 한번 이겨먹는 거, 그거 못난 후손짓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10년 동안 집권 세력으로 이끌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고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편방의 슬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시키지 말겠다는 그 다짐이 김대중 노무현 후예들의 다짐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그 역사에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노무현은 대학도 못 나온 비주류라는 덫에 걸려버렸고, 지역주의적 지지 기반을 벗어난 새로운 시민 세력의 지지라고 하는 그 힘에 입각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그것이 항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기의 동력 에너지는 못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은 지진이 일어난 양쪽의 큰 극단 위에 자기의 가지랑이를 끊임없이 찢기면서 그 대륙을 연결하며 하고 있느라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내 자기 몸이 찢어지든지 그 갈라진 대지의 지진에 그 갈라진 틈으로 자기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나는 노무현의 저 죽음을 보고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지진이 틈바구니 내에서, 이 균열의 틈바구니 내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떨어져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49제 지내는 동안 저 뒷산 정터원을 오르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고민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제 충남도지사로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그 고민은 역시 유효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른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긴 역사를 보면 이 조선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힘과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 그 시대에 이 조선을 이끌었던, 고려를 이끌었던, 이 한반도의 작은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저 중국 대륙의 힘의 패권 투쟁에 입각해서 저 권력이 부침할 때마다 이 자그마한 민족을 이끌어야만 했던 그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대주의의 길을 걷어야만 했던 그 변방의 슬픈 역사를 나는 나의 역사로 그냥 받아들이려 합니다.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사대주의 역사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원초적으로 먹고 먹히는 국가 권력과 국가 폭력의 시대에 이 민족 목숨 하나 부채기지으라고 했던 그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사대주의 외교 노선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대주의로 기회주의로 그냥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자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개항기 때부터 국권을 빼앗겼던 식민지,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남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각각이 자기의 정적을 향해서 싹쓸이를 하던 그 참혹한 그 탄압의 시기절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졌던 그 백색 테러와 국가 권력의 테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주도와 보도연맹 사건 등 양민 학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죄하고 그 역사의 국가 폭력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도 5.16을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답변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많이 온 겁니다. 물론 많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식민지의 역사에서 그 친일의 역사를 뭔가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누군가는 했어야 했잖아. 나만 한 건 아니었잖아. 사실은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서 참 불쌍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역사가 정의이고 침략자에게 손을 잡았던 그 매국의 역사는 불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분명한 역사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정의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그재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독립운동의 정신, 이승만 정부, 내가 그래서 가끔 보수지자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왜 이렇게 갑자기 강조하세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승만 정부를 그렇게 강조하시죠? 대한민국 헌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으로 촉발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송하고 4.19 민주개혁 정신을 발전시키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정신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도 뭔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억울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그 억울하다는 얘기를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알아달라는 얘기일까? 거의 지금 막바지죠. 결과적으로 청바지 파란물 빠지는 것처럼 시퍼런 장독이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빠져나가듯이 우리 역사에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었던 그 커다란 상처와 상흔들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한 60년 걸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겪으면 바로 이제 빠져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인권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보장할 것입니까? 과제는 이걸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뉴라이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거나 일부의 역사의 후퇴와 역사의 퇴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입추 지나고도 좀 더운 거 보십시오. 그래도 가을은 오고 그래도 겨울은 옵니다. 적어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던 것은 이 역사적 낙관주의입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그 이상의 큰 역사에 대한 자기의 철학과 비전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또 대한민국에서 진보 진영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진보 세력 똘똘 뭉쳐서 보수주의자들 이기는 게 목표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변방의 역사,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됐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미래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 눈높이가 바로 우리의 역사의 방향과 시기를 결정해냅니다. 마치 저 태양의 하늘의 유두와 궤도가 계절을 결정하듯이 국민이 어떠한 눈높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진보의 시대로 가기도 하고 보수의 시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투쟁을 벌려나갈 것인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들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분단 식민지 진보와 보수의 큰 틀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충청남도에서 안희정이 도민들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지역계 재향군인회 회장님께도, 충청남도 고엽제 회장님께도, 침청남도 월남전 파병 동지회 회장님께도, 충청남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님께도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모임 함께 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바쳤던 분들은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가로부터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 보훈단체가 여야 간의 정당과 정파의 싸움에 앞장서지 말 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걸었던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보훈 대상의 보훈 단체로서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분단과 현대사의 과제는 또 우리가 또한 극복해내야 할 과제로서 이 두 개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잘 분리해낸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을 상당 부분 좀 줄여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좀 줄여내야 합니다. 이 갈등을 줄여내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과제를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토론하고 그 정상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갈 때라야만 100년 전 개항기 때의 그 우를 우리는 답습하지 않을 것이며 300년 전, 400년 전 그 국난의 위기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마이카, 주말이면 오너드라이버에 주말 휴가를 보냅니다. 경제적 풍요와 선진국의 물질적 풍요가 마이카로 표현되어지는 물질 소비라 한다면 여러분들, 이 소비가 얼마나 된 과거입니까? 이 현실은 얼마나 된 오래된 미래입니까? 적어도 오너 드라이버로서의 내 차를 가진 것은 저 안희정에게는 15년 정도 된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 들쳐왔고 모두 그 당시에 대중교통을 탔던 그 시절이 15년, 16년 전에는 다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경제적 번영과 지금의 물질적 소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길 바란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습니까? 지금 이 경제적 번영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입니까? 아니요. GDP의 절대 다수를 50여 개 미만의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미래가 지속 가능합니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가지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가장 비싼 원료, 전력 위주로 소비되어지는 이 에너지 소비 패턴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많은 오너 드라이버들이 기름값 다운트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착한 주의에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싼 것은 비싼 가격에 맞추어서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 맞춰서 우리들은 소비 패턴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절의 변화에 아무리 저 비닐하우스를 치더라도 이 계절을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 시장적 질서의 큰 흐름을 우리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시장적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가격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상수로 놓고 우리는 여기에 민주주의적인 통제와 규제 장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 나라, 이 장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 운영 원리로 채택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 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착한 주의에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으로 그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의 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2006년과 7년도 종부세 하나를 가지고 정권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걸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의 그 열정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미부동산 업계 만들겠습니다. TV 토론 때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아이고 대통령님 저 말 너무 박력있다. 듣기는 썩 좋은데 뭔가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간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기본 위에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악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선한 남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상태는 그만큼의 질병 상태와 그만큼 건강한 상태가 싸워서 이기는 평형의 건강일 뿐이지 무균질 인간이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제도를 만들고 진보적 정책을 다룰 때에는 선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각자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각자가 좀 더 많은 편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전 사회를 제도를 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우리가 따르는 규칙을 안 따르고 자기의 그 이익을 가지고 계속 갔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더 불이익이라는 사실을 타협 지음으로써 제도와 각자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평형을 맞춥니다. 이 제도를 잘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것을 짜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복지정책의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탈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탈피하려합니까? 복지정책은 조선시대 흉년 들면은 백성 먹여 살리는 구율미 보급수 정도로 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우리 풍토가 극복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자 시장의 원리로 자기 돈 내고 사먹는 공급 방식과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 중에 비율을 얼마나 맞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가지고 공공구매를 통해서 교육도 학교에서 하자. 의료도 보건소에서 하자. 즉 공공방식으로 보급하는 비율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비재에서 얼마나 할당을 할까? 이게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은 시혜적이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공급 방식과 시장의 공급 방식의 비율을 가장 알맞은 칵테일 비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복지제도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제도의 문제는 당연히 어떠한 방식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돌아갈 거냐.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식으로 시장 원리로 계속 내보내는 것이 맞냐? 땅값이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넘어가면 그건 제조업의 사형길입니다. 그 땅값을 지불하고 상품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서 물건 만들어서 이윤 남길 수 있는 기업 없습니다. 땅값이 평당 20에서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건 농업의 무덤입니다. 그 땅값 이기면서 농작물 만들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을 이 시장 원리를 이렇게 다 놔둘 거냐. 이것은 복지제도의 문제라거나 파퓰리즘의 문제라거나 사회주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사회 공급 시스템,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맛있게 칵테일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는 좋은 국가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합의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우리가 이제 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증세하면 된다 하지만 부자들만 돈 걷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방식의 국가 재정, 그 어떤 규모의 국가 재정을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 2030은 2030년 대한민국이 2005년, 2000년에 일본과 미국 수준 정도의 나라로 가보자. 그랬을 때 2000년도에 일본과 미국 수준의 나라가 되려면 언제? 2030년에. 그러려면 2006년부터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재정계획을 얼마나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이게 노무현의 비전 2030입니다. 이제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들어보셨겠지만 국가가 10년, 20년 뒤에 국가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 국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세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돌아온 것은 세금 폭탄. 그 당시 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로 소요되어지는 재원이 약 1600조 원가량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어디서 거둬야 될 것이고 세금을 거두려면 우리가 깻잎을 따고 또 며칠 가서 또 깻잎을 따듯이 경제성장이 되어야만 깻잎을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따지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성장 전략도 함께 짜지 않으면 재정계획을 못 짭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이 사격처럼 움직이는 표적을 이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사격이 안 되는 것처럼 국가도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유지할 것이냐와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국가재정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짜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국가계획을 못 짭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5년짜리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대통령께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역사 바꿀 것처럼 너무 좀 소란 떨지 맙시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사실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지도자가 바꿔야 될 것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적어도 대기업과 대자본이 동네 빵집과 구멍가게까지 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 이것은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 품목들의 시장 가격을 비교해보면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시민의 상식으로서 정직이 1%, 정직함이라는 덕목이
시민의 상식으로 5%만 순도가 높아지면 그 가격은 얼마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이 사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어디 가서 원전 수주한다고 가서 사인하러 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우리는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가 겪었던 이 분단과 현대사의 질곡에 서서 그 역사를 이어봤던 사람으로서 이 질곡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 속으로 이런 폭폭함이 맨날 밀립니다. 어떻게 맨날 인생 사는 게 콩쥐는 맨날 콩쥐해야 되냐. 나도 이제 착한 사람 싫다. 한번 나도 폐악질 좀 해볼란다. 나도 내 승질대로 한번 좀 살아볼란다. 근데 여러분, 어떤 스님이 얘기하시대요. 너 콩쥐로 살면서 네 마음이 복받았잖아. 그럼 됐지 뭘 그려. 그래. 이 땅의 진보주의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많이 야속할 겁니다. 많이 분노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진영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투쟁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끌었던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들이 비전 2030이나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이나 도처에 많은 국가 과제로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바통들이 줄비합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붙들고서 우리는 다음 주자로서 다음 역사의 한 구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에 붙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고민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더 이어가보자. 완성이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선배들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이 도전을 또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제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진행에 따라서 한두 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너무 현대사를 너무 세게 통합이라고 얘기했나? 그러면 내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딱 그 대목에서 이렇게 표정을 쭉 봐요. 보거든요. 아니 저거 이러면 이제 또 마음이 약해져요. 가세요. 그래 우리도 분풀이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러다가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가 또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또 동의되는 어떤 구조가 있으면 저는 그 길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많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유일한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말씀 한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계시고요.